2023년 7월 17일은 제헌절 75주년이 되는 날이죠. 이와 관련하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정교모는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유린 이제 그만이라는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발제자 중 한 명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은 국민주권의 배신자, 입법 독재, 왜 문제이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미국 독립혁명 당시부터 삼권 중 사실상 가장 위험한 존재로 헌정 설계자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입법부가 특히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에서 그 불길한 예언을 성취해가고 있는 현실을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 등을 들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공개된 2023년 7월 1일부터 4일까지 정교모가 리서치 앨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국민소환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80.1%,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처럼 3번 한 뒤 연속으로 사연임은 금지하도록 하자는데도 과반이 넘는 52%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호선 교수의 발제 전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의 배신자, 입법 독재, 왜 문제이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헌법이 제정된 지 75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진지하게 과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그 발현 수단인 대의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만 타당한 말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회주권, 입법부는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이를 구현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흔히 대의민주정치에서 그 대의의 실현기관이 의회인 까닭에 의회의 입법권은 무소불위로 인정되기 쉽고 실제로 각 정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편한 대로 입법 우위, 입법권 형성의 재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절대 왕권 하에서 민중, 백성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던 역사적인 경험은 이런 정서와 그 논리에 상당한 설득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삼권 중 그 어디에 해당하건 간에 우위, 형성, 재량 이런 것들을 자기 속성으로 주장하는 순간 삼권 간의 분리와 균형이 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이었고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은 공화주의 정부에서 입법부가 갖는 우월성은 필연적이라고 하면서도 그 필연적 성격으로 인해 입법부를 다시 선출과 행동 원칙이 다른 두 개로 분리해서 변덕스럽고 자의적으로 변할 수 있는 입법부 내에서의 견제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미국의 상하원 양원 제도이죠. 미국의 헌법 아버지들은 삼권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권력을 입법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원제로 입법부가 설계된 대한민국은 그 태생부터 입법권의 폭주와 남용에 대한 제어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방 후 비교적 짧은 헌정사 속에서 권위주의적 정권을 거치면서 갖게 된 경험으로 인해 삼권 중에서 행정부 권력이 가장 강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행정부의 권력이 그렇게 막강할 수 있었던 것도 입법부가 이를 지지하고 보완제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일 입법부가 제 목소리를 냈더라면 정부의 권력이 그렇게까지 다른 두 권력에 비해 우위에 설 수 없었음은 자명합니다. 다시 말해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헌법상 국민주권의 대의기관으로서 홀로 섰더라면 행정부의 일방적인 권위주의적 통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로마사 논고에서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로 입법자들이 처음에는 민중들의 비율을 맞추는 법을 내놓아 인기를 끈 뒤 나중에 사익을 위한 법들을 쏟아내도 이미 타락한 민중, 힘이 없는 민중은 자기를 파괴하는 법을 막지 못하게 된 데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정당이 곧 입법부의 기둥인 현대 정당 국가는
입법권 오남용을 이미 그 생리적 특성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영어로 파티죠. 부분, 우리가 파트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전체, 홀이라는 전체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정당입니다. 따라서 정당은 겉으로는 공동선 내지는 공익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부분적인 당파적이 파티전 굿을 쫓게 되죠. 정당 내부에서 민주적 견제와 자체윤리가 실종된 정파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이 점에 관해 일찍이 1830년대 미국을 돌아보고 미국 사회와 정치 현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금도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불멸의 고전인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알렉시스 토크빌은 정당의 속성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정당들은 자신들의 주요한 몫을 차지하는 사사로운 이익을 공익의 구실 아래 교묘하게 은폐한다.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은 바로 그 이익의 충동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시야에서까지 때로는 감춰지기도 한다. 대정당은 사회를 격동시키며 소정당은 사회를 그저 선동할 따름이다. 대정당은 사회를 찢어놓으며 소정당은 사회를 타락시킨다. 대정당이 때로는 유익하게 격동시킴으로써 사회를 구하기도 한다면 소정당은 언제나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전혀 좋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한다. 소정당은 일반적으로 훌륭한 정치 신념이 부족하다. 그들 소정당은 고상한 목적으로 자양분을 얻는다거나 미화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행동의 성격상 이기심을 드러낸다. 소정당들은 가식적인 열정으로 들뜨며 그들의 어휘는 격렬하지만 행동은 비겁하고 우유부단하다. 이게 토크빌이 1830년대에 썼던 내용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하버마스라고 있죠. 하버마스는 국민의 정치적 의지 형성의 수단인 정당이 이제는 모든 국가 권력을 망라하는 독자적인 권력 카르텔이 되어서 정치체계의 핵심을 장악하면서 헌법적 틀 속에서 점점 제어하기 어려운 존재로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당이 국가기구로 전락한 것에 대한 오늘날의 비판은 1차적으로는 유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정강정책의 경쟁을 정치 엘리트의 충원과 공직 배분의 수단으로 도구화시킨 것에 집중되고 있다. 의사헌법적인 협상력을 갖춘 사회적 행위자들을 헌법의 틀 속에서 제어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심지어는 정당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독일 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지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만 현재는 모든 국가 권력을 망라하는 독자적인 권력 카르텔로 자립화되었다. 그러나 이 카르텔은 충분한 헌법상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과거에는 정당이 정치적 공적 영향력을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전환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지만 이제 정당은 정치체계의 핵심 영역을 장악하면서 권력 분립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 정당들은 행정부, 사법부, 대중매체와 여타 사회 영역으로부터 당원을 충원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정치적 결정을 공식적 책임을 가진 위원회로부터 비공식적 합의와 정당 간 야합의 밀실로 이전시킴으로써 공론장을 정권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의사 거의 사입이 준 그런 국가적인 통합 기능을 행사한다. 본 발제에는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하원제를 두면서까지 우려했던 입법권의 남용, 토크빌이 간파했던 타락한 정당의 모습, 하버마스가 비판한 권력 분립을 향해화시키는 권력 카르텔이 지금의 대한민국, 특히 촛불혁명으로 생성적 권력을 갖게 되었노라 공언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런 평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발제문 뒤에 소위 공수처 설치 법률과 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소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두 법률의 경우 그 제정 과정에서 국회법 등 관련 절차가 무시된 채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정당의 포갑, 기망, 꼼수와 편법으로 법률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무리한 입법 강행 배경에 주권자인 국민 전체가 아닌 자신들의 안전과 안위, 정치적 이해 타산만이 작동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가 리서치에 의뢰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검수완박 관련 헌재 결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은 34.4%에 그친 반면
과반이 넘는 52.5%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보통 국민의 법 상식과 정서와 헌법재판소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절차는 잘못됐지만 그 결과는 위헌으로까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맞다라고 하는 의견은 34.4%고 그게 매우 잘못됐다, 다소 잘못됐다, 매우 잘못됐다가 52.5%입니다. 그리고 13.1%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것과 맞물려서 소위 검수완박도 그렇고 이제 내년부터는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를 못하게 돼 있죠. 대공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론은 어떤가 보면 검찰 및 국정원 수사권 회복 개정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50.3%, 그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40.3%. 그래서 역시 이것도 검수완박도 검수원복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대공 사건을 직접 간첩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헌법재판제도에서 요구하는 직접적인 자기 관련성, 처분성 등의 요건으로 해서 저희 정교모가 제기했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은 각하 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위에서 적시된 사유들만으로도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은 대의 정치를 하겠다는 자들, 특히 입법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에 의해서 능욕당하고 배신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법률의 오수를 걸치는 데 성공한 유연적인 법률들 외에도 지금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에서는 삼권 분립의 원칙, 헌법에 반하는 아주 비상식적인 법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30의원이 2023년 2월 대표 발의한 조약 체결 절차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과 맺는 조약의 문안을 교섭전에 예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그 협상의 주요 진행 사항을 이제 공개하라는 거죠. 특히 이제 국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역시 지난 3월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신설해서 여기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이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의원의 행태입니다. 또 검수완박 사태에서 위장탈당으로 헌법과 국회법을 조롱했던 도로민주당 민영배는 올 2월달에 감사원이 중요한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런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거대 의석을 배경으로 든든한 뒷배로 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또 상식에 반하는 그러한 법률들을 거침없이 지금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런 입법부에 대해서 사실상 자기 부정이죠. 입법부의 자기 존립의 근거, 자기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그 염증, 대대적 개혁의 필요성이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이 80.1%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탄핵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민 소환이죠. 그러나 여론조사를 할 때는 국민들에게 일반적 대중들이 국민 소환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탄핵이라고 하는 임기 중에 잘못이 있으면 내려오도록 국민들이 끌어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탄핵이 더 익숙한 용어로 이제 보여서 탄핵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용어는 국민 소환인데 이 국민 소환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에 대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1%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매우 동의한다가 50.6%입니다. 다소 동의한다가 29.5%. 그리고 다소 동의하지 못한다가 11.6%,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가 4.1%.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정치가 양분되고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데 적어도 국민 소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 여기에 오면
진영을 불문하고 전부 다 국론이 통합된다는 것이죠. 국회 개혁에서 국민 소환 제도, 이것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크빌은 미국이 언젠가 입법 부발 위기에 처한다고 하면 그것은 입법권이 허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국민의 의지에 복종한다는 입법부 앞에는 어떠한 이성의 권위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툭하면 선출된 권력의 의지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나 이런 사법부도 입법자의 재량이다 이렇게 해서 떠넘기고 있죠. 선거 국민의 의지에 복종한다라고 한 그것 하나로 사실은 선거 국민을 배신하고 자기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의 진원지는 정치 위기, 그 중에서도 국회발, 아주 보다 정확하게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정당, 민주당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정당의 권력이 입법권이 의석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민주적 소양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거대 야당의 수뇌부가 되어서 이끌고 있는 한 그 정당은 국민의 정확한 대의 정치를 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사익을 추구하는 괴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토크빌은 선거구민이라고 했지만 이 입법 독재권을 행사하는 정당은 팬덤 정치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 국회의원들이 160명이 됐든 180명이 됐든 그 숫자가 얼마나 되건 간에 독립적인, 원래 국회의원들은 각자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만 독립적인 헌법기관성을 상실한 지 오래고 그저 다음 공천을 받거나 강성 지지자들에게 그냥 집단 린치나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보신주의로 대의정치와 거리가 멀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칫 우리는 민주정하고 전제정은 양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주정이야말로 많은 수고와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제대로 유지하기 힘든 연약하고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비용이 많은 정체가 바로 민주정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순간 진정한 민주, 즉 국민주권은 사라지고 정당주권, 정파주권이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죠. 토크빌은 이를 부드러운 전제 이렇게 부르면서 인간에게 직접적 고통을 주었던 전근대적 그런 절대군주에 의한 그런 전제보다도 훨씬 더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부 들어서 야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법률안 제의권, 우리 거부권이라고 그러죠. 행사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입니다. 그럼 이에 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같이 이런 그 법안이 국민적 이해와 정책적 합의 없이 입법 강행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국민들은 26.1%에 불과합니다. 그거 입법 폭주다라고 보는 눈이 61%입니다. 훨씬 높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권을 통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시민적 자존심, 개인으로서의 품위,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에 상처와 모멸을 주는 입법 독재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벗어나는 길은 물론 선거에서 입법 전제를 일삼는 자들을 퇴출시키는 거죠. 표로서 심판하는 것이죠. 2024년 총선에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이러한 입법 독재를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작년 2022년 10월 26일 대한민국 지성 문명의 기본을 묻다라는 책을 출판한 그 출판 기념 심포지움에서 제가 대한민국 아직 우리는 홍해 앞에 서 있다라는 주제로 발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전히 저 개인적으로 보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역사적 어떤 사명, 과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직 우리는 홍해 앞에 서 있다. 2022년 10월 26일. 지난 5년은 악몽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권력은 무도했고 언론은 비굴했으며 팬덤 정치는 저질이었습니다. 자유의 위축,
진실의 왜곡, 정의의 압살은 대한민국 권력과 그 주변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탈과 기생이 권력을 등에 업고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자행되었으며 86 운동권 기생 생태계가 곳곳에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단물을 빨았습니다. 유사 전체주의로 규정한 세력이 촛불을 내세운 반헌법, 반법치로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국민 위에 군림했습니다. 이 학정과 포악에 맞서 국민도 일어났고 우리 교수들도 일어났으며 지난 3구 대선을 통해 시민은 86 운동권 적폐 세력이 점거한 대한민국 정치 공간에 노라는 단호한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헌정 질서의 위기에서 위기를 끝낼 응급처치, 지혈이라도 간절히 기대했고 이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로써 자유대한민국은 86 운동권 적폐의 무능, 탐욕, 위선과 범죄 행각과 결별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전제 권력의 수탈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탈출에 성공하였듯이 3구대에서는 자유대한의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은 진정한 시민혁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향은 지난 3구 선거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뜻을 재확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지난 3구대에서는 박빙의 선거가 아니라 박빙으로 성공한 시민혁명이었습니다. 기울어진 언론, 빨대꽃기에 재미 붙인 진보 표방 위선 시민단체들, 어용학자들의 궤변,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입법 횡포가 일상화된 국회, 좌편향 정치화된 사법부, 코로나 방역을 앞세운 시민통제, 어느 것 하나 유리할 것 없는 지형 속에서 우리는 파라오 소나기에서 일단 탈출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홍해 앞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국가 권력 중 언론을 포함할 때는 4개 중에 하나, 시민단체를 포함할 때는 겨우 5개 중에 하나를 회복하실 뿐입니다. 공직과 공공기관은 여전히 저들에게 포획되어 있었던 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겨우 5개월 보름 난 정부에 대하여 탄핵을 운운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리고 거대 야당의 의원들이 참석하여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반송하면서 노골적으로 국가 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야당이 보이콧하였습니다. 대선 불복종을 넘어 이심 전심의 좌파 기생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체제 전복의 신호가 분주히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해가 절로 갈라지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을 다시 노예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6 운동권 적폐 세력들과 기생 집단은 권력으로 이권을 만들고 수탈하는 재미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훨씬 더 집요하고 치밀한 전략과 행동으로 나올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과 달리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쫓아오는 적을 맞아 싸울 것은 싸우고 치울 것은 치워야 합니다. 전투도 청산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도 정권 교체의 진정한 주역, 기생조합파의 공고한 지지율 40%대의 벽을 주저앉힌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걱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인평등의 법치주의를 제대로 확립해주고 외교 안보의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3구 대선에서 바랐던 1차적 목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0점을 줘도 됩니다. 우리는 만능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만능 대통령을 기대하는 자들의 심리 속에는 스스로 노예가 되고자 하는 근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파라오의 군대를 수장시켜야 합니다. 86 운동권 적폐를 국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데모의 추억을 떠올리며 구호를 외치며 국정감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자들, 위장탈당과 쪼개기 국회를 아무 부끄럼 없이 하면서 국회법을 능멸하며 헌법을 조롱하는 자들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저질 팬덤 정치의 인질에서 벗어나도록 양심적인 비판 세력이 제자리를 잡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유, 진실, 정의가 처했던 응급 상황은 3구 시민혁명으로 겨우 진정되었을 뿐 저들로부터 입법권을 회수할 때까지 온전한 회복은 기대할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적폐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너진 법제, 사법 정상화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보복과 정치 회복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정권의 신적폐에 대한 청산 작업은 정상화 과정의 하나이지 정치 보복이 아님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광야의 불변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섣부른 통합론은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통합론이 스스로 특권 계급을 창설하고자 하는 자들의 반공동체, 반역적 수탈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86 운동권의 양아치 정치가 좌의 문제라면 나라 걱정하는 국민의 마음을 인질로 삼고 구태를 일삼는 우의 우파의 인질 정치도 일소해야 합니다. 확실한 가치관에서 선공후사의 태도와 역량을 갖추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정치 주류가 되는 기풍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회주의적 양시 양비론도 배격해야 합니다. 자유, 진실, 정의의 적은 여전히 압도적 역량을 갖고 있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권 수탈을 위한 이전 투구라면 이골이 난 저들은 공수처 강행, 연동형 비례제 야합, 검수완박 등 못할 것이 없고 안 할 것이 없음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광기와 위험에 눈 감고 버리는 착한 사람 젠틀맨 쇼는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적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절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훈련과 연단, 시련, 전투와 희생이 있었고 내부 갈등과 정리도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에서 의미 있는 성취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홍해 앞에 있으나 눈은 약속의 땅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상식적인 국민을 볼보로 잡거나 소외시킨 채 86 운동권에게 충실히 밥그릇과 권력을 제공한 87 체제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통한 심판 이전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입법권을 정파의 인질, 팬덤의 인질에서 구해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전행, 정파적 이익에 매몰로 인한 국민 전체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리그, 담합의 위험성은 여야를 막론한다는 점에서 기왕에 시작된 이 운동도 확실한 열매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1년 11월 8일 정교모 헌정법제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서가 있는데 관련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을 국민 주권의 새벽을 준비하자. 2021년 11월 8일 이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 우리가 누렸던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 대한민국에서 상식이 지배한다는 신뢰가 주는 편안함을 다시 맛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불길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불의가 불의를 덮고 위선이 위선을 덮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조롱당하고 파괴되었으며 주권 재미는 도둑들이 가로채버렸다. 주권 제도의 시절이 진행 중이다. 유력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후하여 그 당사자가 시장으로 있던 도시개발 사업에서 떼돈을 번 자가 대법관실을 수시로 들락거렸다. 대장동 부패 수익의 최대 수혜자로 알려진 김만배는 권순일 대법관을 찾은 이유에 대하여 대법원 군의이발소를 찾는데 방문 대상 이름이 필요해서 권 대법관의 이름을 적었을 뿐이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권순일이 주도한 무죄 의견에 동조하여 이재명 성남시장 사건을 파기환송한 다음 날에도 김만배는 권순일의 사무실을 찾았다. 권순일은 대법관직에서 물러나 김만배의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화천대유에서 김만배는 473억 원을 빼갖고 현금으로 수십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천 동지할 재판거래 의혹이 이렇게 대법원 군의이발소 사건으로 잊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역사 앞에 권순일 재판거래 게이트로 규정한다. 어찌 권순일 재판거래 게이트뿐이겠는가? 이 사건은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법치 파괴의 한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도둑질당한 국민주권은 여지없이 냉동댕이 쳐져 있고 비행과 범죄를 일삼는 자들이 권력과 이권 곳곳에서 윤리와 상식 정의를 비웃고 있다.
파렴치는 일상이 되었고 뻔뻔함은 출세의 지름길이 되고 있다. 아들 부부를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시켜 공관 재테크의 기회를 주고 동료 판사에게는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유도하기 위해 사표까지 반려하며 사법부 자해 행위에 앞장섰던 김명수는 여전히 구차한 대법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나왔음에도 김명수는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 그 김명수가 수장으로 있는 대법원, 권순일이 수장으로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으면 이를 법에 정한 시일 내에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해소하고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는 합당한 해명을 통해 국민이 적어도 자기 통치의 원리에 따라 정치적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고 선거 결과에 반영된다는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뭉개버렸다. 이들에 대하여 민주주의 토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도록 방치한 죄책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권 재민에 대한 모독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대선과 관련해 여론 조작 댓글을 지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다. 또 자신의 오랜 지기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나서서 경찰을 동원, 조직적으로 개입한 관건 선거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우리 정교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선택적 침묵이 피의자의 묵비권 행사가 아닌가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범죄를 적발하고 단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검찰마저 이제는 노골적인 정치검찰로 변해버렸다.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검찰개혁을 빙자한 정권의 칼춤 앞에서 검찰 문화, 수족화가 완성되어 이제 상식적인 국민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들이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를 유동규의 배임 혐의선에서 자르고 정작 대장동 설계자임을 자백하고 그 설계로 인해 최대의 정치적 선전이익을 얻었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여당의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정책 판단이라는 논리로 방어막을 쳐주는 김호수 검찰은 거학 척결기관이 아니라 거학 도피처가 되고 있다. 조국, 윤미향류의 위선과 부패의 토양을 제공했던 운동권 정권은 이제 대장동 부패 모델을 노골적으로 전국화시키겠다는 세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더 이상 발톱을 감추지 않고 요란한 혀로 국민을 현혹하며 그들만의 만찬을 즐기려 한다. 저들은 180석의 입법 독재의 테이블 밑에 내려둔 언론 재갈법을 대선이 끝나면 슬그머니 부활시킬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순리는 거스를 수 없다. 불의가 잠깐 성한 것 같아도 그것은 잠깐이다. 악은 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악의 종식과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하여 정교문은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면서 동참을 호소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과제는 투명한 사회의 확립이다. 모든 권력단체에 준하는 시민단체, 대형 노조의 인사와 재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각종 로비와 압박 행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입법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졸속입법, 폭주입법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각종 국회 입법은 물론 정부의 행정편의적 조치에 대하여 국민의 직접적 의사를 묻는 절차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관련 규정들을 전면 개정하고 선거 관련 소송의 각종 법정 기한의 준수를 강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거악은 발본색원되어야 한다. 주요 선출직 정치인, 사정기관의 정무직, 고위직 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임기 중에 시효가 중단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국가사정기관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귀태 공수처는 폐지시키거나 상설특검으로 흡수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 대장동 게이트의 수사는 조속히 특검을 구성하여 거기에 맡겨야 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악은 스스로 멈추지 못하기에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 악의 질주와 그 종말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이제 국민주권을 다시 찾을 그날, 그 새벽을 준비할 것이다. 2021년 11월 8일 정교모 헌정법제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이 성명은 2022년 3구 대선 나오기 한 넉 달 전에 나왔던 성명서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저질 팬덤 정치 인질이 되어가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상의 올바른 국민주권의 대의기관으로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공평무사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으로서 국회의원 사연임 금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은 현자들이 내다보았던 아까 제임스 메디슨이라든지 또 토크빌이 내다보았던 그런 또 하버마스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정당의 생리적으로 내포된 부작용과 폐단을 최고도로 그리고 가장 노골적으로 언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한창 불거졌었죠. 그때 그 논란과 관련해서 2023년 5월 14일 열렸던 민주당의 쇄신 의원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양의원영이라고 하는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이 말은 거대 입법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현 주소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마치 그동안은 뭐 도덕주의 속에서 살아온 것처럼 말하는 그 자체도 참 가소롭지만 이제는 국회의원이 최소한 국민을 대의한다는 그 명분조차도 거추장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벗어버려도 된다. 이렇게 국민을 향한 아주 조롱 섞인 공갈,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 불쾌하고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이런 정파적, 파르티잔, 당파적 정당, 이런 정당에 대해서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것을 대의기구로 인정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정당 보조를 하고 또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그들에게 맡길 것입니까? 당원 공천을 무기로 조직된 소수가 당을 흔드는 팬덤 정치하에서 각 의원은 소신을 펼 수가 없고 일부는 강성 지지층을 노려서 그에 적극 아부하여 헌정 질서와 국가 미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는 현실에서 정당을 없앨 수 없다고 하면 그렇다면 정당이 갖는 폐단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그 소속 의원인 국회의원과의 고리를 완화시키거나 잘라내는 절연되는 기회를 주어서 국회의원이 정당의 인질,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당 지도부, 조직화된 소수 집단의 인질에서 풀려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을 위한 정당,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의원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사연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사연임이 금지되면 최소한 3선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엔 국회의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정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고 자기 소신과 양심을 파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두 지위의 전문성을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문성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굳이 4선, 5선, 6선까지 잘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3선, 4선, 5선, 6선 한다 그래서 그럼 훌륭한 정치인이 4선, 5선, 6선을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같은 팬덤 정치에서는 오히려 팬덤에 아부하고 지도부에 아부하고 자기 소신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그야말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4선과 5선을 하는 것이죠. 1학년 6번 다닌다고 해서 6학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 발전 없이 팬덤 정치에 아부해서 초선이 되고 재선됐던 국회의원이 4선, 5선 해봤자 국민의 세금만 더 축내는 그런 기생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사연임제 금지,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회의원 4선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과반이 넘는 52%가 국회의원 4선 연임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20대 총선 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가지고 4선 연임을 금지하는 그런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장이 어렵다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내걸고 각 선거 공보물에 나는 다음 선거에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에 적극 찬동하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음에 4선에 해당하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러한 각서를 각 후보자들이 자기 선거 공보 유인물에다 넣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넣는 후보자를 가점을 주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소프트하게 다음 공약에 이것을 집어넣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야의 전형적인
또 자기 반성적인 이런 정치 개혁을 촉구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보다도 국민 주권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선 연임제도 이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